안녕하세요. 감성과 소통이 만나는 아름다운 동행, 저는 호스트 박미선입니다. 오늘 만나볼 게스트분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현대사회에서 점점 늘어가는 자폐아동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돌보는 행동수정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폐아동 후원단체 어티즘 인 마인드의 설립자이자 서비스 디렉터이신 최숙희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자폐아동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복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와 역할들이 있는데요. 이 행동수정치료사 어떤 직업인가요? 네, 일단 행동수정 치료는 아이들의 행동장애, 품행장애, 그리고 집중력 결핍이 있는 아이들을 그 행동만을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 전과 후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치료하는 수정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드러누워서 1시간째 울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자폐 어린이들은 그거를 말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를 대신해주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는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분석해서 그 아이들의 그 중간에 그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어티즘 인 마인드 에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에임은 2011년도에 제가 마캄에서 시작한 체리티 단체예요. 처음에는 정말 한 가정, 제가 너무 힘든 가정을 만나서 그 가정, 그 아이를 작게나마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사회에서 이런 힘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그래서 굉장히 스폰테니어스하게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사회의 한 단체로 자리 잡고, 예, 저희가 지금은 25명의 자폐 아이들과 그리고 2011년부터는 30명이 넘는 자폐 어린이들, 그리고 그 부모까지 합하면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폐아동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특별한 원인은 아직도 과학적으로는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타리오 정부에서 OEB 커버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도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빌리언 달러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요, 리서치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후원도 지금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쓰여지는 것보다는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치료법을 알고자 하는 곳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글에서 쳐보시면 자폐의 원인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많은 이유가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랬거든요. 뭐 공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점점 늦어지고 있는 부모의 연령 또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증명된 사실은 없어요. 자폐아동들의 그 행동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폐는 자폐아라는 그 단어가 소외된 자기 공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회 소통이 가장 힘들고요. 사회를 이해하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언어가 벽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25명의 아이를 서포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언어가 완벽하게 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아무리 하이 펑셔닝한 자폐 아이라도 저희가 그 아이한테 어제 무엇을 했니?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벽이 되는 거는 어제라는 뜻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어제라는 뜻은 알지만 어느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보통 사람이 그냥 배우지 않고 이해하는 언어에 습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를 하고 또 눈높이를 또 맞춰야 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언어도 장벽이지만 갓난아기들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포인트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의사라는 것의 의사소통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자체를 몰라요.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프리카에 혼자 뚝 떨어져 있어요.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전통, 그 나라의 관례를 전혀 모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와서 자기네 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의 음악을 틀어주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아마 저는 무섭고 답답하고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고 네. 정말 숨고 싶을 거예요. 그럴 근데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자폐 어린이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폐 어린이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빛, 소리, 음식 맛, 그리고 터치, 눈기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대답을 빨리 안 한다고 해서 다그치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저희가 언어 모르는 나라에 가서 상대가 저희한테 다그쳤을 때랑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자폐 어린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다그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시간을 줘도 대답을 안 하면 그냥 그 아이만의 시간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많은 책임감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요즘 또 행동수정 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직업의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이라기보다 저는 매력. 네. 매력이 매력은요. 뭘까요? 장점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 직업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아픈 아이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픈 가족을 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은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가족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를 직접 체험하는 거.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7살 아이를 둔 저희가 지금 3년째 도와주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재작년 저희 콘서트 때 콘서트가 거의 끝날 무렵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이 아이 엄마인데 나는 6년 만에 처음 이 아이한테 엄마란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가장 이 직업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그 행동수정 치료사라는 직업 분야에 어떤 분들이 도전하면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동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심리학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뭘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심리학을 졸업하시면서 아동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 좋으신 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 교육을 하시면서 좀 더 챌린징한 직접적으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굉장히 한국 분들의 도전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여러 가족들을 도와주면서 한국 가족들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 분야에 한국 말을 통역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저를 만나실 때마다 한국 분들이 한국 사람 처음 만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젊은 한국 친구들 한번 도전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Early Intervention Service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2살 반부터 4살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 자폐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언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그리고 행동 장애를 최대한 치료를 하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이 분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수키 씨한테 또 개인적으로 그럼요.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욕대학, UT 지금 졸업하신 분들 많이 레퍼런스 레터를 써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네카나 조지 브라운에서 이 전공 코스를 받으시는 분들 실습으로 저희 센터에 오시곤 해요. 네. 그 수키 씨가 예전에 데이케어를 직접 운영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자폐아동 후원단체로 전환을 하신 계기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전환은 지금 제가 2달 됐어요.
데이케어를 네. 이제 2달 전까지는 했었거든요. 되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케어 일단 자폐 이 에임이라는 단체를 제가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제 데이케어였어요. 제가 밑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마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라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필드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모들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제가 데이케어를 정리하고 체리티에만 이제 포커스를 하는 이유는 한 1년 전쯤에 이제 제가 임신을 해서 이제 데이케어 비즈니스도 하고 체리티 자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애 엄마가 이제 되려는 생각을 하니까 어깨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네 무거우시죠? 바쁘실 것 같아요. 남편이 돈에 치우치지 말고 가장 행복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서포트를 강력하게 해줘서 데이케어는 일단 내려놓고 체리티를 키우는데 힘을 다하려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못 시작했을 거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이제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체리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나볼래? 그러시더라고요. 주고 나갔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저보다 2-3살 많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럽 여자분이 금발머리를 하신 여자분이 막 후광이 막 비쳤어요. 한국, 일본, 중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20살 때 가셨대요. 대학을 졸업 안 하신 채 많이들 가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그래가지고서는 그 한 달간의 영어를 가르치시고 돌아오는 길에 라오스라는 곳에 배낭여행을 가셨어요. 그곳에 물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물을 비 오면 받아서 먹는 정도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런 곳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희들은 학교 안 가니? 그랬더니 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수학에 대해서 숫자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무지한 곳이었대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나 자기가 여태까지 살고 있던 그런 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갑자기 20살 때 영어를 해서 번 모든 돈을 조그만 도시에 썼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캐나다에 돌아와서 24살 때 체리티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캐나다에서 간호사들을 데리고 가서 주민 사람들을 간호사 교육을 시키고 선생 교육을 시켜서 가난한 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큰일은 정말 작게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쿠키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쿠키를 팔 용기가 있으면 너는 크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리티가 됐어요. 어티즘 인 마인드 초창기 설립 당시에 어떤 그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 같은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려움 많았죠. 일단 체리티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이걸 해야지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가난한 가족 하나를 도와주자 해서 시작한 거라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용기를 얻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빌리고자 이렇게 가다 보면 목표가 흔들리고 방향이 흔들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펀딩도 받고 그러면서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만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비전도 미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사람만 도와주자라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부족했었고 저희의 엑스퍼티즈도 많이 부족했었고 그런 실수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사람들과 또 만남이 오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기억에 남는 아이라든지 또 부모님이 계시나요? 어떤 네. 만남이 가장 있었을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데이케어를 2010년도에 열었어요. 근데 2011년도쯤 한 부모님이 인도 분이신데 찾아오셔서 어머니가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부모님께서 아이가 학교를 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냐. 그런데 우리 데이케어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보내고 나서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빨리 찾아서 그 사람 도와주라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 부모님은 자폐 아이를 3명을 둔 부모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4살, 7살, 9살. 그래서 정말 2, 3년 터울로 3명이 모두 다 자폐 어린이였는데 그런 경우가 많나요? 자폐는 일단 지네릭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형제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자폐면 둘째가 자폐의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3명의 자폐 어린이를 둔 엄마가 첫째는 학교를 가고 두 아이를 데리고 저희 데이케어에 나타나셨는데 데이케어에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우시면서 자기는 여기서 나가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고, 정부는 서포트를 안 해주지, 오입은 커버가 안 되지, 학교는 오지 말라 그러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 그러냐고 그렇게 저한테 때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내가 못하는 건 못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래서 선생님께 얘기를 했어요. 저희 데이케어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 한 가정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좀 쉐어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2011년 10월 달에 할로윈 파티를 하면서 베이킹 세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그래서 11, 12월 3개월 동안 저희가 모은 돈이 10,000불이에요. 정말 큰 돈을 모으셨어요. 큰 돈이 뭐지?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저희가 판 게 뭐 1, 2불짜리 머핀, 그리고 네. 쿠키 1, 2불짜리, 그거를 마컴 로드를 걸어 다니면서 저희가 팔았어요. 1불짜리가 모여서 10,000불이 될 거라고는 저희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알았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무언가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 한 해는 이 한 가족을 도와줬어요. 그 10월, 11월, 11월은. 그러고 나서 그 두 번째 해는 제가 한국 친구들이,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주위를 자세히 보니까 음악 잘하는 친구들, 미술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첫 이제 제대로 된 체계적인 콘서트 펀레이징을 했어요. 한맘성당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그래가지고 그 펀레이징을 하니까 또 10,000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를 도와주게 됐어요. 그렇게 10,000불 한 해 한 해 이제 모아서 시작하던 체리티가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125,000불. 그 돈을 전체를 아이들한테 다 써서. 엄청난 성장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몇 배가 자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 가족의 상황이 안 됐어서 정말로 멀리서 보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렸나 싶으면 지금은 저도 이제 아이의 엄마로서 그 부모님이 지금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지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생각이 나고, 지금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도 이제 막 집에 있으면은 막 그 엄마가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아이가,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 벤이라고, 그 아이는 정말 심각한 아이거든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심각하고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작년에 임신을 했을 때 이 벤이라는 아이는 너무 개팍해요. 그리고 저보다 10살인데 저보다 한 2~3배가 넘어요. 저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또 먹는 것과 자는 것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처럼 건강식을 준다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재워준다고 해서 잘 자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아이들의 머리와 브레인이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과 이런 것도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개팍한데 제가 임신 8개월쯤에 아이한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타가 정말 이렇게 아이한테 당하는 구타가 아니라 정말 길거리에서 얻어맞듯이 제가 바닥에 저를 쳐서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고 막, 그래서 제가 막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셨나요?
그쵸. 저는 네, 더 건강한 아이가 나온 것 같아요. 강한 아이가 나왔죠. 근데 네. 그때 남편은 난리 났어요. 그때 당장 그만두라고 막 그러는데 그 부모는 그거를 매일 겪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저희가 4시간 그 아이를 치료하는 시간이 그 부모님한테는 정말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도 필요한 시간이고 그 아이도 우리가 나서는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네, 그런 아이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또 반대로 좀 이 치료를 통해서 좀 나아지는 케이스도 그럼요. 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밴 아이 외에는 정말 많이 나아져요. 그러니까 네. 폭력적인 아이가 언어를 하나씩 쓸 줄 알면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그런 모습 많이 보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문장을 보통 사람들처럼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 정도로 네. 좋아지는 케이스도 그럼요. 많이 보시나요? 네, 저희 지금 한 반 정도는 그 정도로 좋아지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완벽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행동수정치료사 최숙희 씨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다 같이 사는